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방역당국이 2주간 추석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해 방역에 고삐를 줄 방침을 정했다는 소식과 북한에 의해 피격된 공무원 관련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하게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특보를 중심으로 이정훈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말 서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가져왔고 박덕흠 의원의 탈당으로 이해충돌 입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한 주였습니다. 연합뉴스TV는 서해상에서 해수부 공무원의 실종과 북한에 의한 사살, 그리고 북한의 사과 등을 전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정치 공방과 실종자 수색 및 관련 수사 진행 현황 등에 대해서 매우 높은 비중을 두고 보도하였습니다. 지난 9월 24일 오후 8시 뉴스특보에서는 실종 이튿날 북한에 의한 실종자 발견 보고와 북한의 실종자 사살과 시신 훼손에 대한 추가 첩보 이후 새벽에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으며 종전선언을 제안한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예정대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종자 사살과 시신 훼손 첩보가 아침 8시 30분에 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되었고 사실관계 확인 지시 후 첩보의 신빙성이 높다는 회의 결과가 대면으로 다시 보고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며 북에 대화 손짓을 보낸 상황에서 대응 과정을 소상히 밝힌 것은 일말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같은 날 보도에서는 군 당국은 A씨의 월경을 인지한 뒤 사망 전까지 5시간 동안 직접적인 조치를 하지 못했고 군의 감시 장비도 무용지물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A씨가 바다에 뛰어든 뒤 약 34시간 중 북측에 의해 발견된 뒤 사망 전까지 약 6시간 생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군 함정과 해경, 항공기를 투입한 군 수색 활동은 허탕을 쳤고 A씨의 해상 위치도 신호 정보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은 A씨가 사망한 곳이 해상 완충 지역이어서 무인 정찰기를 띄울 수 없었고 우리 군의 전통문에 대해 북한 측의 답이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이어진 보도에서는 군 당국이 사망한 A씨가 자진 월북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여러 의문점들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군과 경찰은 A씨의 신발이 선상에 남겨진 점과 구명조끼를 입고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조류를 잘 안다는 점, 평소 채무로 고통을 호소했다는 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자진 월북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A씨 가족은 A씨가 월북을 시도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위해서 발표를 유보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 대면 보고는 23일 새벽에 이루어졌으며 연설 영상은 지난 18일 이미 보낸 상황이라고 청와대가 반박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9월 25일 오후 7시 뉴스특보에서는 청와대가 북측의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한 지 하루 만에 통지문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례적인 직접 사과와 북한의 재벌 방지 약속, 그리고 코로나 국면 속에서 두 정상이 친서를 교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자칫 최대 위기로 치달을 뻔했던 남북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보도에서는 북한의 통지문에서 주목할 점 중 하나는 사건의 재발 방지를 약속한 대목이라고 지적하면서 남북이 신뢰와 존중의 관계라고 말하며 관계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지도 드러냈다고 해석했습니다. 북한의 통지문 등이 국정원과 북한 통전부의 한 라인을 통해 건네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남북한 채널이 가동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또한 남측 민간인 사살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치솟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사과로 위기는 피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주요 외신들이 서해상에서 실종된 한국 국민이 북한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과했다는 청와대의 발표 내용을 긴급 보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외신들이 북한 최고 지도자의
사과 메시지 발신에 주목했다고 전하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김 위원장의 사과가 나오면서 앞으로 남북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국제사회 시선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서해 바다에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설명한 사건 전말과 우리 군 당국이 관련 첩보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과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진실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북측은 불법 침입이었고 도주 정황에 사격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고 시신을 못 찾아 방역 규정에 따라 부유물만 소각했으며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의 행동 준칙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군 정보력의 정확성 한계를 지적하면서 해상에서 공무원의 도주 정황이란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조사 결과를 가공했을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지난 9월 25일 오후 8시 뉴스특보에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직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 사과에 대해서도 평가절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군사 도발이자 중대한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실종 보고를 받은 뒤 첫 입장까지 47시간 동안 행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9월 26일 오후 6시 뉴스특보에서는 청와대는 북한군에 의한 우리 국민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는데 필요하다면 남북 공동조사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사격 정황과 시신 훼손 여부 등 북측 통지문과 우리 정부의 첩보에 차이가 있는 만큼 계속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서해상 감시와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시급히 취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서해상에서 실종된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고 전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공방을 중심으로 보도하였습니다. 북한군에 의한 우리 공무원의 사살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북한의 이례적인 사과와 정부의 대처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도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단순하게 뉴스 가치를 선택하고 보도하기에는 상당히 복합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남북 문제, 특히 군사적 문제가 연관되면서 최종적인 관리 감독의 책임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핵심적으로 다뤄진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관리 감독 주체에 대한 확인과 검토도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다 큰 비중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수부와 해당 지역의 군부대 등의 관련 규정이나 대처 방안에 대한 매뉴얼을 검토하고 이번 사태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이번 사태의 처리 과정에서의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점들이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내는 보도들도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만큼이라 이러한 사태를 발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요인들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추후 유사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지책을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지난 9월 24일 오전 10시 뉴스특보에서는 피감기관으로부터의 수천억대 특혜 수주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의원이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한 것에 대해 박진영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을 초대해 관련 내용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입장을 상세하게 들어보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덕흠 의원이 탈당하면서 당의 정치적 부담을 덜고 자신의 결백함을 해명하겠다는 취지로 탈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박진영 민주당 부대변인은 박덕흠 의원이 전문 건설 공제 조합 회장 시절 진해 골프장을 시세보다 몇 배로 구입한 사례뿐만 아니라 김영균 씨 죽음의 외주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강남권 아파트로 73억의 차익을 남기는 등 이해 충돌 수준이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이해를 추구하는 부정부패 수준의 의혹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탈당의 경우에도 삼선의 중진 의원인 박덕흠 의원이 당 지도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은 이번 박 의원의 탈당에 대해 당 차원의 이른바 손절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로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우리 당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탈당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만약 탈당하지 않았다면
당 차원에서 사실을 검증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정치적 공세는 최근 김홍걸 의원과 추미애 장관 이슈를 덮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이 예전에 강국공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국민들이 이해충돌 사항이라고 보일 만한 것이 있는 것은 맞지만 공개 입찰 과정은 권력이 통하지 않고 지역구 의원의 경우 탈당은 비례대표 의원의 제명만큼이나 상당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는 걸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국회 상임위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진영 부대변인은 국회윤리위원회 등이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으며 김영란법 제정 당시 빠진 이해충돌 관련된 내용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상임위 역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실제 의원들 중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관련 영역에서의 생업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특정 기업의 사주를 했다는 것이 해당 영역의 전문성을 가지는 것과는 다른 의미라고 설명하면서 해당 의원들은 관련 상임위와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청래 전 부원장은 국회의원이 되고 난 후 자신의 이전 근무 기간을 감사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정부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상정되어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빠르면 11월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박덕흠 의원의 탈당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청취하고 향후 진행될 관련된 정치적 쟁점에 대한 양측의 전망을 제시하였습니다.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도에 비해서 박덕흠 의원의 탈당 관련해서 서로 상반되는 입장차를 선명하게 제시함으로써 해당 사안에 대한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보다 자연스럽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최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해충돌 관련 이슈에 대해 양당 간의 갈등이나 공방이라는 측면에서 다루게 되면서 이해충돌 방지 관련법이 자칫 상대편을 공격하는 정치공학적 도구 정도로 묘사되는 아쉬움도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슈 토론자들을 선정할 때 여야로 구분되는 정치 영역에서만 선별할 것이 아니라 관련 사회단체 등의 제3의 영역의 인물들도 포함했었다면 사회적 이슈를 제시할 때에도 적과 악으로만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이유분리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보편적인 필요를 주장하는 의견이나 정보도 다양하게 포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홍익대학교 법학과의 홍현지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달 26일 오후 7시 30분에 방송된 아름다운 사람들을 모니터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선 충청북도 보은에 사시며 매일 지팡이를 만드는 94세 서재원 할아버지의 100세 비결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충청북도 보은의 작은 마을 풍경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서재원 할아버지는 아침부터 밭일에 열중인 모습인데요. 이곳은 나물로도 쓰이고 벌레 물린 곳에도 쓰인다는 명아주를 재배하는 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아주는 또 다른 쓰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서재원 할아버지가 만드는 지팡이의 재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지팡이의 역사가 명아주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할아버지의 인터뷰를 통해 처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명아주대로 만든 지팡이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그동안 은행나무와 고목나무 등 다양한 나무들을 깎아 지팡이를 만들어 왔지만 3년 전부터는 직접 명아주를 키웠다는데요. 명아주를 지팡이 재료로 쓰이려면 어느 정도 굵어야 한다고 합니다. 3년 만에 명아주 재배에 성공했다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명아주를 재배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많은 명아주대를 모두 직접 자르고 깎고 손질까지 한다는데요. 94세이신 할아버지는 한때 몫으로 솜씨를 발휘하셨다고 합니다. 나무를 다루는 거침없는 할아버지의 손놀림이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매일 식사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지팡이 만드는 일에 열중한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만들기 시작한 지 5년이 되었다는데요. 그동안 완성된 지팡이는 4천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많은 지팡이들의 쓰임새가 궁금해졌는데요. 할아버지가 만든 수천 개의 지팡이는 장수지팡이라는 이름으로 거동이 불편한 이웃 어르신들께 나눠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마을에선 서재원 할아버지가 만든 지팡이를 짚지 않은 어르신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정성이 담긴 장수 지팡이라서 그런지 새 지팡이 선물을 받으신 할머니들의 기분도 좋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재주는 이뿐만이 아니라는데요. 나이 80에 할아버지는 집공예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집공예인데요. 할아버지께서 직접 만드신 도롱부터 신, 다양한 집 공예품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게다가 할아버지는 대회에 나가 우승할 정도로 집신을 만드는 솜씨가 좋았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손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온 할아버지의 연장들에서 관록이 느껴지는데요. 이 연장들은 할아버지의 삶이자 동반자라고 합니다. 그날 오후엔 지팡이에 천연연료로 옷을 입혔는데요. 천연연료로 색을 내고 광을 내면 비로소 손에 잡기 편안한 지팡이가 된다고 합니다. 광이 나려면 빨간 건 4번, 노란 건 3번 이상 칠을 해야 한다는데요. 원칙적으로는 5번 내지 6번을 칠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서재원 할아버지표 장수 지팡이는 어르신들에게 또 하나의 다리가 돼준다는데요. 장수 지팡이에는 이 지팡이를 짚는 사람들이 모두 장수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어르신의 지팡이가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길 바란다는 말과 지팡이를 계속 만들어 원하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앞으로의 행로라는 서재원 할아버지의 말씀으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을 함께 봤는데요. 홍현지 학생은 이번 서재원 할아버지의 활동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었나요? 네, 저는 손으로 하는 일에 능통한 할아버지의 손재주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지팡이와 공예품은 물론 살고 계신 주택까지 직접 지었다는 할아버지의 솜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게다가 그 재능으로 사회에 공헌하시는 모습에 감동이 배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대학교 법학과의 홍현지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서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초유의 사건이 발생해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만행을 규탄했지만 대응 방법을 놓고서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북한의 남측 공무원 사살 사건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사건의 개요 그리고 남북한의 대응을 먼저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을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했는지도 짚어볼까요? 네, 지난 24일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에게 피살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례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사과 입장을 보내왔지만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는 이제 야당이 일제히 비판에 나서면서 사건 당시의 조치와 대응을 두고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가 발표한 사건의 개요를 보면 지난 21일 오후 1시경에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됐다는 상황이 접수됩니다. 이어 이제 다음 날 밤에 북한에 의해서 이제 발견이 되는데 북한군은 바다에 떠 있던 우리 공무원에게 이제 총격을 가해서 사살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 군은 연평도 관측 장비로 불빛을 보고 이런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시신을 태우는 것을 확인한 것은 다음 날인 23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중간 수사 결과를 이제 발표했는데요. 군 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첩보 자료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망한 우리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피살된 우리 공무원의 월북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확연하게 엇갈렸습니다. 야권에서는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을 했고 민주당도 북한군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라고 규탄했지만 야권의 의혹 제기에는 정치의 공세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논란 중에 하나는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연설과 보고 시점이 되겠는데요. 야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거론하면서 문 대통령도 1분 1초 단위로 이제 공개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은 녹화된 영상으로 지난 18일에 유엔에 보내졌고 따라서 사망한 우리 공무원의 상황을 이제 고려하지 않았다거나 일부러 늦게 공개했다는 건 맞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언론은 북한에 대해서 이제 반인륜적인 만행이라고 전하면서 동시에 우리 군과 정부 당국의 대응에 있어서는 문제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동아일보는 우리 군이 정황을 파악하고도 송환 요구를 안 했고 또 피격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경향신문은 군이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서 북측에 즉각적인 연락을 취했더라면 적어도 참변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요, 27일에 남북 간 공동조사를 제안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군과 정보당국이 파악한 부분과 북측이 설명을 한 부분에는 다소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네. 어떤 내용에서의 차이가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보수 진보 언론에서는 또 이걸 어떻게 다뤘는지까지 살펴볼까요? 네, 우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한 마음이라고 이제 사과의 입장을 밝힌 지 이틀 만에 청와대가 남북 공동 조사를 이제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피격된 우리 공무원의 표류 경위와 총격 당시의 상황, 또 누가 총격을 지시했는지, 또 시신의 훼손 여부 등 모든 정황에 있어서 이제 남북의 주장이 엇갈리는 대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우리 공무원이 월북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 도주하려고 해서 총격을 가했고 또 그 결정도 상부의 지시가 아니었으며 시신은 불태운 것이 아니라 부유물만 태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반면에 우리 측이 파악한 내용은 우리 공무원이 월북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측이 어떤 상부의 지시로 사살한 뒤에 시신을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북한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사건의 진상을 온전히 밝혀내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이제 공동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우리 언론에서는 남북 공동 조사에 대해서 일제히 북한의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북측이 우리 공무원의 부유물을 태운 것이라고 이제 발표하자 우리가 이제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시신이 이제 잿가루가 돼 바다에 흩어졌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시신을 찾겠다고 바다를 헤집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에
요란하게 뒷북을 친다는 느낌이라고 이제 꼬집었습니다. 한국일보는 사살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힌 북한의 주장과 우리 군이 파악한 상황에는 차이가 좀 크다고 지적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 사건을 엄중하게 여긴다면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는 작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떤 정황을 좀 떠나서 사실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피격당했다는 사건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의 어떤 의혹 제기나 주장이 상황을 좀 더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경향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남북 관계를 다루는 일부 어떤 보수 언론의 어떤 주장을 보면 북한은 절대 못 믿을 존재라는 전제인데요. 정확한 진실 규명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언론이 증오와 혐오를 조장하거나 또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로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끌고 나가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세월호 사건과 자꾸 비교를 하면서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구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6시간 동안 지켜보기만 한 것 같다라고 지적한 그런 보도는 냉정하게 사건의 추이를 분석하지 않은 다소 좀 무리수를 둔 보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질을 흐리지 않고 팩트에 집중하는 보다 논리적인 보도였으면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우리 측의 시신 수색 과정에 대해서 무단 침입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서해 해상 군사 분계선을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것을 언급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북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짚어주실까요? 네, 북한이 우리 측의 서해 해상 수색에 대해서 무단 침범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즉각 중단을 요구했죠. 이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는 논조가 다소 우세했습니다. 북측이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사안에 대해 쟁점화에 나섰다는 해석입니다. 중앙일보는 북한이 서해해상 군사 분계선을 언급하면서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부정했는데도 정부가 문제를 삼지 않은 것은 북한의 NLL 무력화 시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향신문도 서해해상 경계선 문제를 쟁점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안 경계선을 문제 삼아 NLL을 둘러싼 남북 갈등의 묵은 불씨를 다시 지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해외 외신 보도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북한이 야만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전하면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경색된 남북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 같다라고 전망했습니다. AP통신은 북미 간 핵 외교의 교착 속에서 남북 간 교류와 협력 프로그램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이번 사건이 남북 간의 불편한 관계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뉴욕타임스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 보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한국 국민의 지지를 훼손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고 또 CNN과 BBC 방송은 이번 사건이 북한의 엄중한 방역 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해 북한이 안간힘을 쓰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텐데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언론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걸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통해서 종전 선언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미국을 방문해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이제 국제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물론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그래야 국제사회의 지지가 뒷받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언론 보도가 이제 과거 지향적이거나 아니면 또 자극적인 보도에 매몰돼서 두려움이나 갈등을 부각시키는 그런 편향적인 보도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미래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과정이나 협상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이 먼저 바람직한 방향을 잡는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또 국론을 모으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